안녕하십니까. 이 참 무덥고 정말 견디기 힘든 날씨, 또 국내 여러 가지 참 성질이 날대로 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후쿠시마라든지 그 다음에 한미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가 아픈 이 상황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의 문제이면서 이 동북아 전 세계의 문제, 지금 한반도 문제가 참 심각한데, 이게 좀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절망스럽기도 한데, 그러나 어떤 면에서 희망도 가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이 온다 말이 있듯이, 지금 모순이 격화되는 것을 매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어떤 그 종말로 가고 새로운 어떤 그 지각 변동이 날 수 있는 그 여건으로 가지 않나, 그런 기대를 좀 막연히 좀 해봅니다. 사실 이게 너무 좀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전쟁,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동맹,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용하죠.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전쟁을 피할 수 없겠느냐, 전쟁은 피해주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호전적인 발언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보면 뭐 신무기를 개발했다, 그리고 북한에 핵무기 있지만 이런 걸로 해서 그 상쇄할 수 있는 또 강력한 무기를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른바 한미 간에 이제 지난해부터 이 한반도 사태를 앞두고는 한 문장이 있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은 이제 붕괴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말을 이제 좀 곱씹어 보면은 북한 정권이 이제 붕괴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이긴 한데, 남한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남한, 북한 주민도 우리 동포이긴 한데, 우선적으로 이 남한의 우리 동포들, 우리 가족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또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치 상황이 휴전선 155마일에 뭐 장사정포가 뭐 수만 대가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유사시에는 뭐 1시간에 몇만 마리 쏟아진다더라. 그러면 수도권에서 그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 뭐 이런 정도는 뭐 어쩌다없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 이 지정학적 특성상 삼면이 바다고, 그리고 수도권에 지금 인구가 2분의 1, 3분의 2 이상 몰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전쟁이라는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아주 전쟁에 나서는 안 될 그러한 상황이죠. 북한도 물론 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국보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차단돼 있죠. 국보법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 전체를 반국가 단체로 하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모든 주민도 반국가 요원들입니다. 반국가 사범들이 돼 있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또 가서는 안 된다, 왕래해서 안 된다. 지금 완전히 지금 이 부분에서 북한은 완벽하게 우리로부터 격리돼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이래로 이제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홍준표 씨 좀 대구시장입니다만, 견해에 의하면 대통령도 국보법을 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 앞에 많이 평등해야 된다면 대통령의 통수권 차원에서의 국보법 면제는 그건 좀 곤란하다, 공개적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철저한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두의 경계를 의미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사람도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한 주민으로서 국보법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면을 얘기하는 것인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법에 보면은 헌법 1조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 재민에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도 촛불혁명 등에서 탄핵을 하는 어떤 그 국민의 힘이 막강한데 남북 관계, 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은 완벽하게 무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인은 이제 국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보법에 자유롭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좀 논리상 맞지도 않은데 이 주권자인 국민이 북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이 48년도 이제 방북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라도 그 뜻이 있는 사람은 가가지고 우리 좀 남북 간의 대화를 한번 해보자 시도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 없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북에 대해서는 뭐 1천만 이상 가족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친척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럴 정도로 남한의 분위기는 너무 삼엄하달까? 북에 대한 증오, 적대감, 지금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보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에 대해서도 입을 막게 하는 하나의 그 기제가 되어 있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한미 우리가 동맹도 앞에 얘기했습니다만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북한의 논조와 같다. 그러니까 그 고무차양, 동조 이걸로 바로 그 과거에 많이 걸었기 때문에 한미 동맹, 주한 미군 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도 국보법의 폐해라든지 한미 동맹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얘기 안 하죠. 엄청난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보 보수 얘기를 하고 언론도 요즘 막 시끄럽잖아요. 무슨 방통이 아주 시끄러운데 이 사실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뭐 마이크로에 보면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 막아지고는 국보법과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언론 모두 침묵의 칼퇴를 하부했거나 갇혀 있거나 아니면 그걸 즐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 언론에 대해서 조금 많이 주문을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진보와 보수 이런 문제에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논란이 심하고 그리고 진보에 대한 비판이 자심한데 이 보수와 다른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보수와 차별성을 나타내고 어떻게 보면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이 국보법과 한미동맹을 좀 열심히 다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블루오션이다.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고민도 많이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럴까. 근데 역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국보법 한 70년 넘었습니다만은 사실 유치원 교재부터 모든 각급 학교 교재는 전부 사전에 국보법 저촉 여부를 스크린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태어나서부터 국보법이 적용되는 교재로 학습을 하고 성인이 되고 죽어간다. 이런 말씀이 가능하고 그리고 언론도 예를 들어서 언론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생명을 하는데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쟁을 얘기했습니다만 전쟁은 너무 참혹하고 끔찍하잖아요. 그건 우리 상황은 더 말씀드렸고 특이점을 그러면은 지금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 했을 때 당연히 그 언론도 전쟁 나면 다 죽잖아요. 다 죽습니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이 포탄은 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교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남북의 주민들은 서로 폭탄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또 미군이 폭탄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느냐, 해결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들어본 바 없잖아요.
또 안 하는 것이 아주 그냥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완전히 세뇌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국력을 보면은 뭐 경제력 세계 뭐 6, 7이라고 그러고 국방력은 1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선진국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면 선진국의 그런 면모가 강하죠. K-팝은 세계 최고고. 그런데 이 국보법과 한미동맹에서는 완벽하게 황무지 내지는 그쪽은 침묵의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국보법이라든지 군사정부, 뭐 그 다음에 또 뭐 이명박 정권도 지금 윤석열 정권도 보면은 윤 대통령 보면부터 뭐 공산주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엊그제도 보면은 뭐 진보가 무슨 뭐 어쩌고 하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데 이건 뭐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빵점이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그 법률을 와가지고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선된 뒤에는 모두의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진영에 국한하고 타 진영을 매도한다. 그런 말이죠. 그 선거 제도 자체에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선거인데 선거에 뽑힌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에도 자기 진영 위에 대해서는 계속 배격하고 규탄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우리 막 국사관 반국가 사무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공연하게 이건 뭐 거의 내가 보기에는 사실 탄핵감인데 그 부분이 이 민주주의의 그 기본을 짓밟기 때문에 그 윤 대통령은 이분 사실은 뭐 좀 대통령이라 좀 말하기가 좀 아주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민주주의 뭐 가치 법치를 얘기했는데 하는 행동은 아무 관계없어요. 너무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이고 그 반가치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한미 관계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군사적인 주권이 없잖아요. 완전히 군사적으로 예속된 상태인데 무슨 뭐 자주권 있는 국가처럼 가지고 말이죠. 뭐 정상회담을 하면서 뭐 목에 힘주고 그리고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다 그러는데 이거 완전 웃기는 코미디에서 이런 코미디가 없죠, 사실은. 해외에서도 한국의 그 군사적인 주권이 없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미군이 지휘법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전 지휘권도 미군 사령관에 돼 있고 또 유엔군이라 해가지고 유엔군은 뭐 미국의 그 한 정보기관에 불과한 건데 유엔군의 그 기치를 단 또 다른 부대가 한반도의 그 지금 정전 상태를 관리하면서 향후 이 남북 간의 전면 전쟁 이걸 또 대비하는 거예요, 걔들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보면은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령관 보좌가 3개잖아요.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 유엔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막 역할이 각각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 다른 각도에 보면 한반도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이게 보면은 그 거무줄처럼 촘촘하다는 거예요.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3개의 보좌를 가지고 그 사령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엔 사령관이 지금 최근에도 그 여러 가지 역할을 좀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남북 교류를 남북 물자 이송을 육상을 통해서 하려고 했을 때 유엔사가 막았잖아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연합사령관도 하고 또 주한미군 사령관도 하고 이게 사실은 거의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좀 깊이 좀 한번 생각해야 될 그 위험천만한 사실은 주한미군의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그 군대라는 조직은 사실은 무서운 조직입니다. 그 군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을 달리먹었을 때 이성계처럼 말이죠. 회고를 하게 될 경우는 쿠데타군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군대에 대한 말이죠. 그 관리 통제라는 것이 이제 항시 보면은 저 통치권자의 가장 큰 고민 사항이긴 한데 우리 주한미군의 경우는 보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에 의해서
권리 차원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권리. 그러니까 외국군이 들어올 때는 이 사실은 외국군이 여기에 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걔들을 총 들고 뭐 여기서 난리를 친다. 양민을 학살한다.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리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군이 주둔하는데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선 미군은 별도의 부대에서 주둔할 수 없다. 그 필리핀 군 부대 내에서만 주둔해야 된다. 경계를 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하거든요, 사실은. 언제 미군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땀만 먹고 거기서 무장 교환 역할을 한다.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 군은 그렇게 미군을 필리핀 영내에서만 주둔토록 하고 영구 기지는 불가. 그리고 핵무기의 반입도 불가. 그리고 미군이 필리핀 주둔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토지 오염이라든지 말이죠. 그 불상사에 대해서 전액 배상. 그리고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했을 경우에 미군 돌아갈 때 그 필리핀 군의 귀속. 이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한 미군의 부대는 우리 한국군의 공권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외법권 지대보다 더 강한 주한미군의 위상이 이제 보장되는 것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승만이가 1953년도에 정전협정에 반대하다가 정전협정 찬성하는 조건으로 만들었던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앞으로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4조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권리, 라이트로 규정을 하면서 이 소파도 보면은 4조의 부속 협정이에요, 소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부담하는 SMA도 소파에서 또 파생된 또 하위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통일운동권이, 물론 이 단체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굉장히 최근에 이제 비공개적으로 이제 많이 좀 비판하는데, 이 소파를 매달리는 운동권이 많아요. 소파를 개정해야 된다. 최근에 용산 어린이 정원, 공원도 아닙니다. 정원을 지금 윤석열이가 이제 하나의 한미 동맹과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군사관계 어떤 대처 상징으로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공개해가지고 이제 거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주한 미군 기지가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까지 반환 미군 기지를 미군이 한 푼도 오염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용산 부근에 몇 년 전에 이제 시민단체인가 그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제 우리 정부가 패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미군이 부담을 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있으면 중앙정부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중앙정부 얘기를 안 해요. 최근에도 이제 용산 어린이 정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심했잖아요. 이것도 그냥 나와서 말씀드리면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용산 어린이 정원을 이번에 이제 이 정부에서는 보면은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복토를 했죠. 땅 한 15cm 땅을 깔았습니다. 덮어놓고, 여기 이제 이것은 오염을 이제 차단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린이들 행사를 주로 많이 하면서 참 많이들 와라.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른바 한미 관계에 대한 어떤 자랑스러운 말이죠. 업적인 것처럼 그렇게 막 지금 계속 홍보하면서 사업을 해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군이 용산 미군 기지 오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험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복토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민간인들이 거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미군이 자기들이 오염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경감해야 되는 거죠. 벗어나야 되는 거죠, 부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에 대한 그 가해 행위예요. 그 오염이 심각한데 어린이들을 또 주로 거기에서 행사를 하도록 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국민 건강을 해치는 아주 그건 반사회적인 행동인데 그런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 단체하고 우리 통일부 단체에서 한두 번 초기에 지난 4월 달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는 뭐 조용합니다, 사실은. 학계도 조용하고 언론도 조용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제 우리가 국보법에 의해서 한미 관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가 침묵한다. 진보 언론, 보수 언론. 그 다음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 진보 정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그 부분에. 그때 이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좀 많이 들으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2018년에 이제 두 차례 걸쳐가지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그때 엄청나게 많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합의한 사항만 이행을 할 경우는 남북한 이른바 느슨한 연방정부 이전 상태까지 갈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합의를 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물론 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트럼프가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때 이제 트럼프의 대북 정책, 그 다음에 대중공 압박 정책 때문에 남북 간에 희희낙낙하는 것은 미국의 그 동북아 정책에 역행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남북 간에 이행되는 걸 전부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적인 정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 대통령이 항의했어야죠, 미국에 대해서. 문 대통령 정부도 항의하고. 근데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젊은 분이죠. 청와대 비서진도 하고. 통일부 장관 하면서 말이죠. 어느 땐가는 155말 휴전선 통일 촉구 걷기 대회에 거기에 동참하겠다 매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칼럼을 통해서 그걸 비판했어요. 장관이 지금 온라인 시대에 말이죠. 통일 정책을 온라인하지 오프라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건 완전 국민을 기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차피 남북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이 2019년에 그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시키잖아요. 그거 왜 했겠어요? 사실 김정은 그 사람도 북에서 완전 바보 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 불러가지고 두 차례 걸쳐가지고 평양 큰 운동장에서 평양시민 수십만 모이게 하고 문 대통령 연설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감동적 연설? 북한 주민 말투는 야 남북 간에 말이지 두 지도자가 이렇게 좀 가까이 하고 이런 행사를 하니 드디어 이제 통일이 가까이 오는군 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북한 김정은도 북한 때 자기 인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남북연락사무소 폭발로 나타나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전면 얼어붙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머리 굴린 거예요. 남북관계 딱 봤을 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미국이 반대해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어느 누구도 거기서 입도 뻥끗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해결이 없이 그 남북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식적으로 짚고 재발을 방지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기 전에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본 거예요. 윤석열 씨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말이에요. 북에 대해서 최강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설프게 해서는 결국 북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그 교류의 그 정상화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건 머리 굴리는 거죠. 북한도 좀 어려우니까. 이게 또 엄청나게 어렵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북 정책은 미국과 손을 잡고 북한이 무릎을 꿇고 이른바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면에서 이거 한다고 저는 그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나서야 된다고요. 지금이라도. 그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안팎으로 말이죠. 역할을 크게 했다면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한 원인을 자기가 제공한 것하고 피할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고 북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는 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감시하고 그리고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무슨 저는 보니까 아주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고향에 가가지고 서점 차렸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지금 그렇게 지내는데 그렇게 할 때가 아니 사실은. 지금 여기 분들 전쟁 위기가 지금 해가지고 지금 한반도가 고돌이 나느냐 마느냐 하는 이 판인데 거기 가서 저렇게 하고 있다? 저는 국민으로서 의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우리 진보의 실상이에요. 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수들이 완전 깽판을 치고 말이죠. 진보를 이기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빌미를 준 거예요. 주고도 지금까지 계속 뭉개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공할 아무런 그것이 건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끝났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풀 유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를 보면 그건 당연하잖아요. 북한은 수령 체제를 해가지고 1인 지배 체제예요. 물론 뭐 그쪽이 여러 가지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만은 참 북한의 체제는 지도자가 헌법 위에 위상이 보장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북에서는 지도자의 위상이 망가지고서는 일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한다면 김정은이 어떤 체면을 살려주신 사람은 문재인 씨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전쟁 위기를 막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 드러난 일입니다만은 북이 지금 지난해부터 미사일을 금년까지 한 100발 넘게 쐈어요. 여러 가지 미사일을 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지난해 10월 전후에서 수정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별도로 없다. 미국의 세계 핵 전략의 한 부분으로 북에 대해서 대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미군의 3대 핵 전략 자산인 말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핵잠수함,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뭡니까? 뭐죠 하나? 그렇지 뭐다. 전략 폭격기. 이 부분을 북에 대해서 별도로 하지 않고 이 3대 핵 전략 자산을 가지고 대처하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말이죠. 확장 억제 정책에 의해서 대북 억제 측이 강화됐다 이렇게 막 자화자찬하지만 미국의 대북 전략이 그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호랑이 앞에서 여우가 무슨 가죽 쓰고 흉낸다는 식으로 허가 해오는 게 지금 부분에. 그러니까 이 정부의 기만성이 가장 정말 분노스러운 것은 미국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이 정권이 말이죠. 성과인 양, 그 다음 미국의 협상의 결과인 양 분식해서 그걸 가지고 국민을 기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야당의 태도입니다. 야당이 다 알죠, 그죠? 민주당이 지난해 5월까지는 정권 잡았었잖아요. 다 알죠, 한미관계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보법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거대 여야 정당은 국보법에 대해서 내년도 21대 국회 끝나기까지 논의를 보류해놨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은 소수당이고, 또 민주당은 지금 거대 야당 아닙니까? 그런데 국보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세계가 지탄한 악법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을 이른바 개돼지로 여기는 말이죠. 그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법이에요, 사실은 그 법이. 그러니까 그 법을 수구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념 논쟁 아니면 빨갱이 사냥을 위해서 국보법을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왔고, 지금도 그걸 하기 때문에 걔들은 국보법을 이렇게 정가의 보도처럼 여기죠. 그러나 민주당 어떻습니까? 근데 명색이 진보 정당이 나오고 말이죠.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는 국보법 철폐를 하려다 말했어요. 그렇다면 촛불혁명에 의해서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덕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분의 개인적인 역량은 좀 많이 나와봐요, 사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됐으면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적폐가 국보법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이른바 전쟁 억제, 내지는 전쟁 방지를 할 수 있는 말이죠. 집단 지성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제인 국민의 논의, 활발한 공론화를 막는 국보법을 당연히 철폐를 해야 되죠. 다음 정권을 못 잡는다 한이 있더라도. 근데 이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보면은 목표가 일본이 뭡니까?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정권을 재창조하겠다. 생각해보세요. 이해찬 당대표 등이 말이죠. 지지난해 뭐라 했습니까? 대선 앞두고 앞으로 20년은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눈이 어두운 정권이, 정당이 한 치 앞도 못 보고 결국에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발탁하는 게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 타고자 문재인 정부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 진보 세력이 이런 부분에 좀 솔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적입니다. 가지고 아주 그냥 전격 발탁 기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3대 권력기관이 3개예요. 검찰, 그 다음에 국정원, 그 다음에 감사원입니다. 근데 보세요. 문재인 정권 끝나기 전에 감사원장 최재형이도 정권을 배반했어요. 차들 임명일은 정권을 배반하고 야당에 가가지고 지금 야당 국회의원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죠. 정치는 인사라 하잖아요. 세상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라는 것이, 이제 다른 건 다 빼놓고라도 2개 권력 기관이라고 하는 말이죠. 감사원과 검찰총장의 어떤 자질이랄까, 그 다음에 지향성이랄까, 더 독한 얘기 하기 싫습니다만은, 그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말 보세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계속 쪼개서 대립시키는 발언만 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가가지고 한국이 무슨 주권 국가인 양 목에다 힘주고, 아마 경비가 엄청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 우크라이나까지 방문했죠 말이죠. 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인 표현을 하고, 대만에 대해서도 말이죠. 좌시할 수 없다.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가 부합한다. 동반자다.
이런 거의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 무지에도 그 상상할 수도 없는 무지한 발언을 하는 사람을 발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 윤석열 이 사람이 검찰할 때 주변에 보이지 않았겠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사실 나이가 좀 많아요. 우리 저 선배님 앞에 계시는 저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살만시 살았는데, 이 상상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그 인사정책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부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뭐 그냥 입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정쟁 위기, 그 다음에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 그리고 언론, 진보 언론도 100% 책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해요. 한겨레라든지 뉴스타파 뭐 좀 그쪽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근데 사장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국민의 방송이기 때문에 이 탐사보도 많이 해서 참 굉장히 고맙고 박수를 많이 칠 일인데, 한미관계 동북아에 대해서 왜 탐사보도를 안 하냐. 한미관계는 이건 지금 저 19세기 말 말이죠. 조선 말, 대한제국 말보다 더 심각하다. 왜 여기를 안 하느냐. 그 대답이 아주 그냥 너무 한심보인 지경이에요. 우리 역량이 없어 보입니다. 역량이 없어서. 그렇죠. 야, 기자가 보도할 때 역량 가지고 오냐? 기자는 주동량 해가지고 전문가 찾아가가지고 물어봐서 기사 쓰는 거야. 말 안 했습니다. 근데 탐사보도 열심히 해요, 지금도. 난 그래서 지금 그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말이죠. 월 10,000원씩 보내긴 합니다만은 매달 망설여요. 매달 보내야 되냐, 이거. 한겨레 사장 이번에 새로 돼가지고, 황골 탈퇴한다 하겠다 하길래 전화했어요. 최아무개 있는데, 당시 이번에 저 마지막 찬스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겨레가 왜 이렇게 죽쓰느냐. 2개의 블루오션, 국보법 한미관계에 당신이 침묵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겨레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 조선, 중하고 차별성이 뭐가 있냐, 지금 여기가. 어? 그래서 말도 안 씁니다. 아직까지 말 안 들어요. 전임 사장도 말 안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치매 들은 척하고 막 노망 들은 척하고 막 후배들한테 이제 혼을 내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참 체질이 그런지 말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 말을. 근데 그래도 금년도로 제일 고마운 것은 이 단체에서 저 한미관계 국보법 하자는 게, 금년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미디어 오늘의 한미관계를 연재를 한다는 거. 전에는 우리 진보 언론이 말이죠. 한미관계는 안 받아요. 솔직히 또 말씀드리면, 프레시안도 원고를 보다 지금 끊었습니다. 한미관계 나오면 지우는 거예요. 선배 이 부분을 좀 지웠으면 돼. 야, 왜 그걸 지우냐. 그게 다 나오는 건데. 예? 인터넷 잡으면. 저 대표이사 방한무게 오시겠는데도 한미관계 많이 탐건다 그러는데 내가 쓰면 지워요, 그걸. 응? 그리고 5만 원 있으면 받질 않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저는 제가 그 한미관계에 대해서 될 수만 있으면 기사를 막 써요. 왜 그러냐면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사에다 기록을 남겨야 된다. 나중에 후손들이 봤을 때, 야, 2000년대 말 그때 한참 제일 난리 칠 때, 제대로 얘기한 선조 있냐? 했을 때, 여기 하나 있다라고는 좀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쓰는데, 미디어 오늘이 고맙게도 지금까지는 전혀 검열을 안 하고 다 100% 다 게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도 국보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론 생활을 75년부터 했는데 매일 자기 검열하면서 그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국보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를 훤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토와 터이치기 때문에 절대 제 글 가지고 국보법은 안 걸리는 거는 자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매체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겁을 먹어요, 애들이. 아, 그거면 말이죠. 독자들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 한계가 사실은 이제 제가 참가한 메모입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국보법 함유한 대해서 이제 이렇게 외면하고 보도를 않게 된 것이 결국 이제 독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독자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야, 너 빨갱이 신문이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걸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또 그 경영을 책임지는 부분에서는 말이죠.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광고 이제 안 들어오지. 그리고 이제 신문 부수 떨어지지. 뭐 팍팍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편집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들리는 식으로 하면서 말이죠. 아, 그것은 좀 우리 거시기 하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한겨레 있으면서 거기서 봉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중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입고나자 버렸는데, 뭐 저 재미있죠, 부분에.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거나 간에서 언론 현장 떠났고 그래가지고 이제 떠났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후배들에 대해서 야, 너 왜 안 나? 이제 제가 책임 안 지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저도 좀 그런 부분은 미안한 부분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 부분은 너무 심각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통일운동 진영도 제가 보기에는 진보 언론을 우선적으로 타도해야 돼요. 아, 타도하는 거 아니라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게 저거 우리 동지라는 식으로 우리의 이제 동지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우군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크게 하고, 결국에는 말이죠. 이 정치로 풀어야 되거든요. 정치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미 관계도 이제 정치로 풀어야 된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관계, 국가 간의 죄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무섭고 참 어떻게 보면 악스러운 것이냐면, 우리 한일 관계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의 전쟁 범죄라든지, 그 다음에 강제 동원,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 일본 놈들이 계속 버티잖아요. 버티는 게 뭐예요? 한일 간에는 이건 강제적인 그런 국권 탈취 그런 거 없었다. 당시 조선 대한제국에 말이죠. 내각회의에서 거기서 통일서 만들어가지고 일본에가 다 이렇게 국권을 넘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뺏은 거 아닙니다. 독일에 독도도 마찬가지 그렇죠? 1905년 을사와 조약 이전에 이제 일본 새끼들이 그걸 갖다 이제 자기 영토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때 독도 우리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독도에 대해서 일본 아이들이 교과에다 실어가지고 지금 후세에 교육시키는 거 뭡니까? 그 미래의 전쟁을 예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토 문제 어떻습니까? 그건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수상이나 얘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 대해서 윤석열 이쪽에서는 말이죠. 우리 동반자, 가치에 어쩌고저쩌고인데, 그건 미치는 소리예요. 독도에 대해서 엊그제 지금 다시 무슨 일본의 외교부서 나오고 교과 싫잖아요. 그것은 한국과 전쟁하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한미일 지금 동맹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삼국 정상회담 해가지고 온갖 폼 잡고 전 세계가 웃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개죠, 개. 삽살개. 이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불러다 놓고 말이죠. 쇼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압박하고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국익을 챙기는 것인데, 그 부분에 들러리를 쓰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이건 후쿠시마 보세요. 이런 정보가 있습니까, 사실은? 일본 놈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말이죠. 방류로 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겠다 가지고 지금 특별 기금을 1조 가까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일본 도쿄 전력에서는 향후 발생 피해에 대해서 추가로 다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교단 만들지 마라.
그리고 지금 반국가 행위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일본 놈들조차도 자국 어미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얘기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지금 우리가 그 소금 사재기 언제 됐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준밀란 사태 좀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이 민심이 보면은 너무 동요하는 것이 이제 소금 사재기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고 이제 묻지마 살인, 그 다음에 하루 자살. 하루 자살 얼마인지 아시죠? 하루에 자살자가 40명 전후입니다, 사실은. 노인 자살은 그 세계 평균의 6배가 돼요. 이건 뭐 우리 사회는 사실은 결혼도 안 하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살한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문장만 들으면 나도 살기 싫고 후손이 사는 걸 원치 않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인간 생존이죠, 사실은.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 대해서 이 정부는 안심하고 생선 사 먹고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놈들은 반국가 사범이다. 이게 지금 정확히 보면은 IAEA가 보면은 지난번에 과학적으로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방류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시험 검사를 해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IAEA가 한 말 있잖아요.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책임입니다. IAEA는 싹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는 뭐라 그래요? IAEA가 보증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의 미친 정부. 이렇게 하는 야당도 좀 저는 다 섭섭해요, 사실은. 우리 정의당이나 진보당 하는데 거기도 내가 보기에는 간판난 진보 옆에 써붙였지 완전히 X예요. 왜냐면 제가 뭐 이런 얘기 다 말씀드립니다만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 뭐 국회 때 그 청원 같은 가치보다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용산 어린이 정원에 대해서 국회의원 동반한 국회 청원을 하려고 국회의원 10명, 10 여자, 10 남자, 네, 다 동의를 안 했어요. 이게 말이죠. 거의 우리는 지금 이 크레이지, 미친 사회라, 미친 국회입니다. 미친 국회. 이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참 귀한 자리에서 내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것인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웠다라는 이제 그런 데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이제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가 저는 절대적인 존재라든지 그런 신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우리의 좀 이렇게 해방 이후의 어떤 정치적인 변동을 봤을 때는 좀 기대를 많이 해요. 결정적인 국면에 비록 미완의 혁명입니다만 4.19라든지 87 6월 혁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촛불 혁명이 발생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새롭게 좀 새살이 돋아나게 큰 자극을 줬던 거예요. 우리가 물론 미완 혁명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혁명적 상황이 된다면 절대로 이제 이런 시행착오는 안 하겠죠. 촛불 때도 좀 아쉬웠던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촛불 2017년에 이제 박근혜 탄핵됐을 때 그때 저 후배들이기 때문에 몇 분 자꾸 얘기를 했어요. 야, 촛불 이제 성공했는데 그러면 차기 정부 들었으면 어떻게 할래? 내가 보기에는 차기 정부 발목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시스템으로 해서 차기 정부와 유대 관계를 해서 이 촛불 혁명을 완성을 시켜야지 정치권 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이 촛불 시민에 대한 예의다. 근데 결과는 보니까 공중분해시켰다 그래요, 어느 날. 부담 안 주는 조건으로. 이것도 완전히 크레이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거의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말이죠, 앞으로는 반복이 안 돼야 될까 싶어가지고 지금 또 다시 촛불 얘기잖아요. 근데 후배들한테 아주 욕을 해요.
이제 절대로 국민들이 속지 않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어? 그리고 아무 지금 당신들이 거듭나고 그리고 반성하고 섰고 대조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에 2017년처럼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는데 모르죠. 또 뭐 내가 틀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찌거나 간에 그 현상에 대해서 두서없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하여간 뭐 다불 현실이고 이기 때문에 두서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어떤 국민의 딱 비슷한 상황에 당겼을 때 아마 제 생각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면 뭐 해답 다 분명히 우리 옆에 있어요. 해답이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자, 국보법 한미동맹이 이제 빨리 사회적인 문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시정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